윤석열이 우리를 기함하게 만드는 사건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초과 세수가 53조고 어저께 그 방송 되게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에 보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요. 한번 보시고. 많은 분들은 이런 방송에 와가지고 보고만 계시는 난 그런 방송이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재부 이야기한 거. 기재부 이야기할 때 관심들이 없어. 도대체 뭐 어떤 기준으로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일단 숫자가 많이 나오면 싫죠. 자, 그렇다 치고. 초과 세수가 53조인데 2차 추경하면서 기후 예산을 2,400억 원을 삭감합니다. 잘 봐봐요. 지금 기후 위기 관련한 예산은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후 위기 예산을 2,400억 삭감하는데 뭐뭐 삭감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양광 풍력 시스템 등 신재생 핵심 기술 개발 R&D 관련 예산 319억 삭감에 따라해주세요. 아시겠죠? 삭감. 같이 해, 같이. 319억 삭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과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이 시급한데도 태양광 93억 원, 풍력 82억 원 관련 예산 삭감. 아직 손발이 안 맞는구나. 다음에 아파트의 지능형 원격 검진 장치,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예산 633억 삭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전략 시설 설치, 이거 융자예요. 이 사업에도 387억 삭감.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이에게 저리의 사업비를 장기로 빌려주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868억 삭감. 에너지 수요 부분을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생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202억 원 삭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탈원전을 멈추는 거랑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국가 망하자는 거라니까요. 저게 외교적으로도 좀 심각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외교 성과를 올리면서 그 세계 각국하고 맺은 협정들이 있잖아요. 기후 그 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한 것도 있고 감축 목표량에 대해서 그거에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쪽팔린 짓이에요, 이거는. 이게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 말씀드려 한 50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노 대통령 때 태양광 기술이 세계 2위였단 말이야. 왜 2위였겠냐고요. 각종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 공무원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태양광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많은 기업들이 그 사업을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초반에 마스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그 사업을 틀었어. 태양광 지원해 주는 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기술이 중국보다 못하게 됐어요. 지금 윤석열 쪽 특히 기재부나 이런 그 모피아들이 노리는 과정은 뭐냐면은 기후위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탈원전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원전 비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29.8 정도 돼요. 30%예요, 30%. 윤석열은 5%를 올리겠다는 거고 35%를 올리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앞으로 10년 후에 18%, 17% 내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에너지 예산을 투입을 해야만 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탈원전 가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 깎아버리는 거죠.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R이 100이 안 돼, 이제. 수출도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담금을 수도 없이 물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탄핵감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탈원전 멈추는 건 탄핵감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야. 거기다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인으로서의 약속이거든요. 단순히 뭐 우리가 선진국인 걸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위기인 것이고 그렇지, 위기지. 예,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깎는 건 정말 좀 외교적인 좀 수치 같은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탄핵감이라고 하냐면은 보수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국가 전체가 해야 될 방향성을 이렇게 깎아버려.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깎은 거 보면은 이런 것들 다 깎아 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윤석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거죠. 와, 뭘 모르니까 이용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더 분노할 게 있죠. 국방부 청사 뺐고 국방 예산도 1조 5천억 삭감. 다시 이건 한번. 진짜 국방부가 좀 드러나 국방부 들고 청사 뺐고 국방 예산도 1조 5천억 삭감. 삭감. 축하합니다. 야, 저걸 이제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죠. 집도 내주고 재산도 내주고 돈도 뺏기고 대단합니다. 이제 자, 국방부. 봅시다. 뭘 삭감했느냐? 1조 5천억 중에 전투와 헬멧 같은 장병들을 보호할 장비와 물자 예산 3,300억 원 삭감. 그렇지. 이 위원장님. 네. 아니 저는 아니 난 립싱크하지 삭감. 마세요. 그게 아니라 2번 찍은 사람들 뭐 하냐고요 도대체. 자, 두 번째. 장병들 숙소와 식당을 새로 짓고 고칠 예산 4,200억 삭감. 잠깐. 장병 복지와 직결된 것만 합쳐서 9,500억 삭감. 삭감. 전체 1조 5천억 중에 9,500억을 삭감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복지 예산이야. 그것도 장병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야, 특히나 아니, 전투화 헬멧 같은 그니까요. 건. 야. 물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만 군인들한테 전투와 헬멧 같은 거를 삭감하면은 얼마나 이 품질 같은 게 떨어지겠어요. 아, 저는 이미 전역을 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거죠. 개고생 해보라 그래. 뭐 2번들 찍어놓고 나서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헬멧에 냄새 좀 나면 어때? 버티면 되지. 빨았으면 되지. 예, 전투화에 구멍 좀 나면 어때? 버티면 되지. 근데 야.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군인들 관련해서 전투와 관련 예산을 깎으면서 지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 신발사. 백화점 신발사 하는 아이고. 저거는 그냥 아까 말한 그 비리 구조도 청와대 특활비 문제는 있지만 진짜로 머리 좋은 놈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불쌍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를 확보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7조 원을 삭감했는데 그중에 국방 예산 23%예요. 1조 5천억 원.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다시 한번 호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막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많이 올리긴 했죠. 정말 급격하게 많이 올리긴 했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기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만이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그 증액을 시켜놨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그 깎는 거는 밸런스 맞추는 차원에서 뭐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보수 정권은 안보에 무능하다. 방산비리 같은 걸로 해먹기 바쁜 거지. 국방에 관련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명박 때 같은 데 보면은 막 방산비리가 막 창궐해가지고 포를 쏘는데 포시 휘어버려요. 그리고 왜 좀 부드럽게 날아가라고. 잠수함 잡는 소나를 오류 탐지용 소나를 달아갖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현실화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국방하고 막 외치는 그 장면이 윤석열이 그랬었잖아. 작년에 윤석열이 SNS 올린 게 그런 내용이에요. 국방기 삭감에 막 반대하면서 막 열불 내더니 지가 대통령 되자마자 한 일이 국방비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에 엄청 무능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아, 그러고 보니까 삭감한 예산들이 다 뭔가 슈킹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것만 삭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투기 도입 예산이나 뭐 무기 도입하는 건 커미션이 달려있는 게 엄청 많거든. 근데 뭐 전투화나 헬멧은 이게 단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다 삭감했구만.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 윤석열은 그런 머리가 안 되고 기재부 애들이 그런 머리가 되는 거지. 아. 이용당하는 거라니까 지금. 아니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이 이명박처럼 좀 영리해가지고 지가 해먹는다 그러면 아 씨발 이런 걸 해갈 텐데 얘는 모자라가지고 기재부한테 이용당하는 캐릭터예요 지금. 기재부한테만 이용당하겠어요? 앞으로? 아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11월까지도 못 버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그걸 뭐 걱정을 해요. 지켜보면 되지. 2022년 11월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좀 더 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면 국민 사극이라는 제가 이 칼럼을 봤거든요. 한겨레의 칼럼. 내용이 좋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민영화랑 다 연동되어 있는 건데 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면서 사실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수작질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자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설명해봐요. 우리 전문가.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전문가야. 첫 번째 그러니까- 누구예요? 뭐 한국전력 사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보통의 회사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한전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0년 넘게 계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당을 할까요? 배당 안 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49.9%를 시장에 풀어놓고 산업부가 50.1%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0.2%만 넘어가면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전은 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누적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타파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상장 폐지하고 다시 공기업화 시키면 돼요. 공기업화 시켜가지고 국가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경영 정상화 시키면은, 뭔가 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민영화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배당은 배당대로 하려면은 다시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민간 발전 회사들. 그러니까 한전에서 생기는 적자의 대부분은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을 사주기 때문에 생기는 그 차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게 천연가스 발전 단가인데 이게 석탄 발전소 꺼지고 나면은 천연 발전소 단가로 만들어진 전기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비싸. 근데 그걸 꼭 사줍니다. 근데 그 사주는 게 발전 단가로 사주는 게 아니라 마진을 붙여서 사준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유지해야 하려면은 지금의 불합리한 구조가 꼭 필요한 거예요. 민간 발전사들이 먹고 살려면. 글자 그대로 한전을 정상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 발전사들 발전 다 싹 다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은 비싸니까 안 살 거거든. 차라리 원전을 더 돌리면 돌렸지.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있고 산업용 전기는 엄청 싸잖아요. 가정용 전기가 비싼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기업들이 조금 더 물게끔.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시대에 놀린 거예요. 기업들이 뭐 생산을 잘하게끔 전기료를 적자 보고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올려도 되는데 음.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그게 이제 택도 없이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 사실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박형준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죠?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80년, 100년도 연장을 한대잖아요. 수명 연장을. 이야. 어디가? 내가 요즘에 요거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내가 고발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근데 원전이 80년, 100년이 안 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핵분열이 개발된 그 날짜로부터 따지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동률하고,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에요. 보통 프랑스나 미국처럼, 그러니까 보통 설계 수명은 60년을 했는데 실제로는 80년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가동률이 60%에서 65%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일 중에 60일에서 65일만 가동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낮아져서 80에서 85% 정도로 낮아졌는데 박근혜 때는 99%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동률이.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을수록 설계 수명은 짧아져요. 설계 수명은 목표를 60년으로 했지만 실제로 가동률이 너무 높으면 50년, 45년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90%로 가동하면서도 60년이 되면 5년 더 하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동차들 주행거리랑 똑같은 원리인 예. 거죠. 가동 얼마나 시켰냐가 중요한 거지.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자체로는 100년 지나도 신빙인 거잖아. 똑같은 거지. 그런 건데.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한수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원전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인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운전하는 운전 기사가 만약에 원전이 뭔가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사고과에서 까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기- 정비 날짜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를 하면은 보고한 사람이 인사고과가 깎이거든. 불편해지거든. 그러니까 한수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위험한 게 뭐 이렇게 비리도 위험한 거지만 인사 시스템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 전기요금 올리겠다 막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전기를 민영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력 자체가 국민을 위한 세력이 아니에요. 기업 잘 사는 자. 이게 지금 이거 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추경의 그 구조를 들어가 보면 부자들한테 세금 안 올리겠다가 사실 숨어있는 핵심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주도하는 게 기재부고 그 기재부에 바보 같은 어떤 사람 하나는 계속 휘둘리고 있는 저는 그런 모양새로 봐요. 그 정도를 이해할 정도 머리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더 비통할 노릇인 거죠.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다 깨부시는 거예요. 야 기재부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왜 추가세수 왜 50조 넘게 그 추가세수가 나온 거야? 욕은 안 하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 이렇게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그래. 내가 대신 사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푸나님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돼갖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겨우겨우 조금 정상화 시켜놓은 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린. 저 기재부가 검찰보다 한 20배는 사악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희로 갈 텐데요.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